안녕하세요. 제임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날 저는 차를 우려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 4억 가까이 되는 적금 계좌가 모두 인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지만 휴대폰 앱으로 다시 확인하니 잔고가 거의 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인출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모은 돈인데 주운 돈도 아닌데요. 30분간 확인한 끝에 은행 직원이 저에게 확인해 줬습니다. 바로 제 아들 경민이가 모든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신뢰해서 예전에 직접 서명했던 위임장을 이용해서요. 경민이는 올해 35살, 제 외아들입니다. 예전에 결혼해서 안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와 공동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집을 샀거나 할 때마다 저를 귀찮게 하지 않게끔 해줬습니다. 저는 그를 제 핏줄만큼 믿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 돈을 왜 인출했니? 힘든 일 있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돈으로 아파트 샀어.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아파트? 누구를 위해서? 그는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호 엄마, 내 아내의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벌떡 일어나 차잔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모님 집을 사줬다고. 그때 지호가 방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수십 년을 새빵살이하며 살아왔어요. 평생 자기 집이란 걸 몰랐어요. 집 하나 마련해 드리는 것도 효도 아닐까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뭐니? 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소지품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호는 힐끗 보며 반쯤 웃고 반쯤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뭐 그렇게 화내세요? 내일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라. 저는 울분을 삼키며 그 집을 나왔지만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호텔에 들어가 휴대폰을 켜고 이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부 동결해. 남은 재산 모두 동결해. 나는 그들에게서 한 푼도 빼앗고 싶다. 변호사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가 선택한 거야.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전화를 끊고 낡은 호텔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은 아팠지만 머리는 냉정했습니다. 내 노력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모성애로 탐욕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은 돌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등 뒤에서 몰래? 좋아. 이제 게임이 시작이야. 저는 호텔에서 밤새며 마치 바둑을 두듯 한 수 한 수 계획했습니다. 이 바둑은 제 평생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툼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아무도 허름한 옷에 백발인 저 할머니가 수십억 원의 계좌 주인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경민에게 줬던 모든 위임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친아드님이신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아들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죠.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변호사에게 남은 적금 약 9천만 원을 동결하고 경민이 받은 모든 금융위임도 무효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땅 위임장 회수 요청도 넣었고 경민이 살고 있는 집, 제 명의를 다시 제 명의로 돌리기 위한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경민이는 제가 노망난 줄, 법을 모르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손은 떨리고 눈은 흐려도 머리는 젊은이들보다 더 또렷합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경민이 신용대출 서류를 올려뒀는데 아직 은행에서 승인 전이에요. 개입하시겠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바로 마가. 혹시 물어보면 정숙 씨가 영구히 보증 거절했다고 전해. 아침 내내 저는 은행, 공증사무소, 골목의 작은 법률사무소 3군데를 뛰어다녔습니다. 점심 무렵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멈추게 해주지. 하지만 뼛속까지 잘못했으면 더는 앞으로 못 나가. 그날 오후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공간,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당에 갈라진 땅을 보며 주저앉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늘 돈은 자식에게 남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뢰를 이용해 남의 삶을 만든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재 지적과 직원이 된 옛 친구에게 연락해 경민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를 받고 저는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로 산 5억짜리 아파트 외에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7인승 차량도 경민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가 아니라 움직이는 금광이었구나. 저는 경민이 살고 있는 집, 10년 전 제 명의로 산 집을 다시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동결하고 경민의 모든 토지 사용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아무 말도,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명만 하고 심장이 부서졌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사람처럼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경민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모기만 했습니다. 엄마, 왜 계좌에서 돈을 못 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 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새 삶을 만들고 싶어? 좋아. 하지만 내 등골 위에서는 안 돼. 저는 전화를 끊고 그 후 전원을 껐습니다. 수십 년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스스로 헤엄치게 둘 것입니다. 살아남는다면 그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만약 가라앉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장작불을 피우고 호박국을 끓였다. 그냥 간단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밥을 목 막히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아들의 재산을 동결한 한 엄마의 첫 번째 식사였다. 내가 전화를 끊은 지 사흘 만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집에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경민 오빠가 많이 걱정해요. 엄마, 계좌 다시 열어주면 안 돼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1시간 뒤 경민이 전화를 걸었다. 나는 벨이 10번째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제발요. 엄마가 화나면 때리든 욕하든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살 길을 다 끊지 마세요. 나는 화내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맹물처럼 담담했다.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수십 년을 살게 해줬다. 이제는 내 발로 살아라. 그는 침묵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억눌린 숨소리를 뚜렷이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한 번만 아프면 된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약해질 자리가 없다. 그날 점심, 지호가 다시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식용유보다 미끄러웠다. 엄마, 제발요. 계좌 다시 열어주세요. 우리 부부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아파트 명의 이전도 안 됐고, 지금은 우리 엄마가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찡그렸다. 내 친엄마 집 사주고 이제 나더러 살 길 열어달라니? 집이 있으면 거기로 가라. 지호는 화가 나서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이렇게 하는 건 우리를 죽이는 거랑 다르게 뭐예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시어머니가 아니다. 너희가 내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 순간 이미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이호색에서 경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연체 통지서가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호는 무단 장기 결근으로 해고당했다. 경민은 급히 옛집 서류를 들고 저당 잡히러 갔지만 소유권이 이미 말소된 것이 드러나 거절당했다.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도시의 이웃이 녹음 파일을 보내왔다. 지호의 목소리,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엄마한테 빌린 돈도 못 지켜. 경민이 소리쳤다. 내가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엄마 집 사달라 해서 그런 거잖아. 이제 와서 다 내 탓이야.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씁쓸했다. 부부의 정이란 게 가난해지니 짐승처럼 서로 핥히기만 한다. 그들은 모른다. 나는 그저 통쾌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민이 고향으로 찾아와 내 집대문 앞에 섰다. 나는 나가지 않았다. 집안에서 담너머로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우리 정말 더 이상 못 살아요. 나는 기호의 제사상에 향을 피웠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영정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엄마 돈 빼가서 처가집에 집을 사줬네. 내가 용서해야 할까? 영정은 미동도 없었다. 내 눈은 벌겋게 충혈됐다. 나는 마당으로 나갔다. 대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다. 가라. 엄마는 더 이상 줄 게 없다. 내가 너희를 낳아 키운 건 이렇게 자라서 뒤통수 맞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경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서 있다가 돌아섰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아들의 등이 꼿꼿하지 않은 걸 봤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가 새로 산 차를 헐값에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물었다.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경민이가 차를 불난 집처럼 내놨어요. 나는 대답했다. 지가 불 질렀으면 지가 끄는 거지. 엄마한테 묻지 마세요. 일주일 뒤, 지호는 돈 없는 생활을 견디지 못해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경민은 남아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숙 씨 아들은 예전엔 잘난 척하더니 이제야 본 모습이네. 나는 한 글자만 보냈다. 응. 그들의 삶은 점점 숨막히게 변해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여기 앉아 차를 마시고 말린 생선과 밥을 먹으며 그들이 잘못 쌓은 벽돌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지켜볼 뿐이었다. 칼도 욕도 필요 없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내가 모든 재산을 동결한 지 3주 후 거의 점심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경민이 아파트를 산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급했다.
경민 씨 어머니 맞으시죠?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아파트에 분쟁이 생겼는데 거기 사는 여성이 60대가 넘은 할머니가 나가길 거부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저희는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규정대로 하세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었다. 저녁이 되어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지호의 어머니였다. 정숙 씨, 제발 부탁드려요. 애들이 나를 대낮에 쫓아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파트에 산지 2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나는 비웃었다. 막다른 길이 5억짜리 아파트인가요? 나는 연금으로 사는 늙은이인데 60평짜리 집에서 살아본 적이나 있나요? 그녀는 울며 애원했다. 그러다 소리쳤다. 협박도 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시간도 안 되어 내 전화가 계속 울렸다. 도시의 옛 동네 이웃들이 문자로 알렸다. 경민의 장모가 아파트 앞마당에서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내 시어머니는 악독하다 고 고래고래 외친다고 했다. 얼굴 두꺼운 노파가 미친 듯이 부수고 있었다. 누구나 부끄러울 만한 광경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 지역 경비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개설을 거부했던 날 그녀가 한 말을 녹음해 전송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시어머니로 생각한 적 없다. 내 인생에 남의 집에 얹어 살 일은 없다. 경비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소란 행위로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식이 더 들어왔다. 경민의 장모가 소유권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단점유로 강제 퇴거당했다. 그녀는 분노해 유리문을 깨고 복도에서 소리쳤다. 동사무소 경찰이 와서 조서를 썼고 그 영상은 아파트 내부에 퍼졌다. 경민이 집에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멍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사위가 장모를 이런 꼴로 만들다니 전해 듣기로 경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장모를 택시에 태워 어디론가 갔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데려갔는지 몰랐다. 그러나 이틀 뒤 누군가 장모가 병원 응급실 복도 구석에서 낡은 옷가방 몇 개를 안고 쪼그려 앉아있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고급 아파트, 그녀가 평생 꿈꿔온 것이 이제는 오점이 되었다. 며칠 후 지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나는 웃음이 터졌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죽인다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저 내 몫을 되찾았을 뿐이야. 너희들이 다 팔아먹었잖아. 이제 다 써버리고 나서 엄마 탓을 해? 내가 착각한 거야, 얘야. 지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대답했다. 좋아. 이제 너희는 남의 등에 엎여 살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가계부를 다시 꺼냈다. 그곳에는 내가 한 푼 한 푼 모은 이자, 매달 모은 연금이 적혀 있다. 각 페이지는 한 해의 절약과 인내, 옷 한 벌 참으며 모은 2,000원짜리 찹쌀떡 한 봉지로 대신한 한 끼였다. 그 가계부는 한때 내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배신당한 믿음의 증거다. 누구도 노인의 눈물을 자기의 사치스러운 삶의 디딤돌로 삼을 권리는 없다. 나는 가계부를 덮었다. 늦은 밤 희미한 불빛 아래 내 마음은 검처럼 맑았다. 나는 모든 일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옛날 지적과에 있던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로 나를 얼어붙게 했다. 지호가 포항의 땅 한 필지를 자기 명의로 해놨다는 거 알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땅은 2년 전에 산 거야. 농지인데 새 프로젝트 바로 옆이야. 지금 가격이 3배로 올랐어. 근데 정숙 씨, 그 서류에 정숙 씨 이름도 관련되어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 급히 물었다. 내 이름? 왜? 그때 지호가 땅 살 때 대출 보증 서류에 정숙 씨가 사인한 것 같아. 몰랐던 거 아니야? 서류에 위조된 서명이거나 아니면 까먹었거나.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의 폭풍이 일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지호가 관련된 부동산 거래 서류를 모두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내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지호는 1000평방미터가 넘는 땅을 자기 명의로 샀다. 그때 나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지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원본 서류를 맡겼었다. 나는 분명 그때 아무 서명도 하지 않았던 걸 기억한다. 이제야 알겠다. 지호는 내 서류를 몰래 써서 대출을 받고 땅을 자기 명의로 올렸다. 내 돈으로 자기 엄마 집을 사준 것뿐 아니라 내 개인정보까지 이용해 발판을 삼은 것이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말랐다. 이 애 정말 똑똑하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지. 내가 늙었지. 눈이 먼 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공증사무소로 가서 모든 증거와 서류를 들고 가서 서명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결과는 내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민원을 작성해 동사무소와 토지관리과에 제출했다. 동시에 그 땅의 소유권 이전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주일도 안 되어 경민이 관련자라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경민은 놀라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 땅 문제 더 이상 키우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알고 있었니? 경민은 침묵했다. 잠시 후 작게 말했다. 지호가 엄마 대신 서명 좀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아플 때라서 별 생각 없이.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알고도 막지 않았으니 공범이야.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한 명은 몰래 훔치고 한 명은 문 열어주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이제는 차갑게 식었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그날 오후 나는 모든 서류를 출력해 정리하여 지호가 일하는 옛날 로펌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나는 한 장의 쪽지만 동봉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직접 나와라. 아니면 나는 끝까지 간다. 사흘 후 지호가 나를 찾아왔다. 화장도 장신구도 없이 구겨진 셔츠를 입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집 앞에서 돌처럼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지호가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지만 이 일 법정까지 가면 난 모든 걸 잃어. 나는 문틈으로 말했다. 너는 잃어야 해. 잃고 나서야 양심의 값을 배울 거다. 지호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되자 아는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그 애가 땅을 다시 양도한다고 서명하고 모든 서류를 사무실에 돌려줬어. 하지만 조심해. 아직 다른 수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눈물이나 삼키는 것뿐이지. 다음 날 나는 예전에 내 자산을 조사해준 친구에게 다시 부탁했다.
지우 명의로 남은 게 또 있는지 찾아달라고. 그 답변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부동산 중개회사에 지분이 조금 있더라. 아는 사람이 대신 설립해 준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아직 할 일이 남았군.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불을 켜고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이 숨겼다고 생각한 것들을 나는 다 파헤칠 것이다. 하나하나 파헤칠 때마다 그들이 먼저 내 무덤을 팠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가슴 뭉클하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주초 어느 아침 나는 옛날 고등학교 근처 단골 카페에 갔다. 예전 친구들을 자주 만나던 곳이다. 앉자마자 아직 주문도 하기 전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 맞으시죠? 나는 돌아보았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환하게 빛나는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바로 알아봤다. 유리, 경민의 옛 여자친구. 한때 내 아들이 유리와 결혼하길 바랐던 그 이름. 유리는 예전엔 부드럽고 예에 바르고 경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경민은 유리를 버리고 겉모습 번지르르하고 말 잘하는 지우와 결혼했다. 나는 지우를 도저히 좋아할 수 없었다. 나는 유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유리는 가볍게 웃으며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저 동창회에서 어머님 집안 얘기 들었어요. 나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빠르네. 요즘 애들은 뭐든지 빠르지. 사람의 마음만 빼고. 유리는 나를 비꼬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저 슬퍼할 뿐이었다. 경민이가 잘못 선택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경민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미혹의 시기가 있잖아요. 나는 유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귀던 시절, 유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묻고 반찬으로 줄 채소를 달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한때 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경민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었다. 유리는 너무 착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그 아이의 행복이 지금은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게 만든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넌 왜 돌아온 거니? 경민이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니.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모 때문에 돌아왔어요. 저는 경민이 학교 데려다 주실 때 자전거 태워주시고 아침밥까지 저랑 나눠주셨던 이모가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 아들 전 여친한테 그렇게 해주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살짝 꼬집힌 듯 아렸다. 유리는 요즘 자신이 토지 관련 서비스 회사를 차려서 장사가 잘 된다며 거래처도 많다고 했다. 그리고는 대놓고 말했다. 이모, 지우 명의로 된 재산 더 찾아드릴 수 있어요. 우리 쪽에 따로 데이터가 있거든요. 나는 유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 도와서 뭐 하려고? 이 집에 빚진 거 없잖아. 유리는 웃으며 내 눈시울을 적시는 말을 남겼다. 빚은 없어요. 하지만 잘못 선택했던 사람이 올바른 사람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알았으면 하거든요. 사흘 뒤 유리가 나에게 서류 한 뭉치를 보내왔다. 안에는 지호가 몰래 모아온 투자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뒷배경 회사의 지분, 친어머니 명의의 예금 통장,
포항 땅 내부 이전 형식의 매매 계약서까지. 지우는 오래전부터 도망갈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모든 게 경민의 눈 밖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전부 출력해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정리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쪽지 한 장도 함께. 읽고 잘 생각해. 더 이상 엄마한테 묻지 마라. 그날 저녁 경민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엄마 언제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답했다. 너희가 내 돈을 허락 없이 썼을 때부터 나는 다 적기 시작했다. 경민은 울었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 경민은 유리집까지 찾아갔다. 빌려고 간 게 아니라 물으러 갔다. 왜 우리 엄마를 도와줬어요? 유리는 그냥 웃었다. 오빠가 나 대신 선택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꼭 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비가 왔다. 나중에 유리는 내게 말했다. 경민 오빠, 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지도 가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처음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다. 결국 내 아들이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볼 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해 잘 포장했다. 지우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잊었나 보다. 30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살아온 엄마의 눈이 세상 어떤 카메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걸. 나는 토지 문제로 모든 게 드러났으니 이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유리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정숙 이모, 이거는 이모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해요. 나는 가만히 앉아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 유리는 내게 지호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서초 중심 대형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유리와 친한 호텔 경비원이 찍은 것이었다.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유리가 말을 이었다. 그 방에 4시간 넘게 있었어요. 이름은 지호 맞고 가명으로 등록했지만 CCTV로 확실히 확인했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내 돈으로 장모집을 산 걸 알았을 때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차갑기만 했다. 나는 그 사진을 인쇄해 하얀 봉투에 넣었다. 봉투 거대는 단 2글자만 썼다. 경민에게. 그날 밤 경민이 집에 왔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봉투만 대문 앞 벤치에 두었다. 경민은 봉투를 가져간 뒤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다음 날 아침 6시도 안 돼 경민이 나에게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8시, 다시 돌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8시 반, 문을 두드렸다. 나는 안에서 나와 물었다. 무슨 일이냐? 경민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나를 바라봤다. 진짜야, 엄마? 진짜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의심은 했니? 경민은 고개를 떨궜다. 했어.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진짜 사랑이라면 어둠 속에 숨길 필요가 없어. 너 그 여자랑 몇 년을 살았지? 그 여자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겼는지 알아? 그런데도 부부라고 생각했어? 내가 완전히 속은 거 몰라? 경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부정하지도, 감싸지도 않았다. 그저 거센 비바람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지호가 집에 돌아와 경민이 어둠 속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는 걸 봤다. 지호가 물었다. 왜 그래요? 경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직도 변명하려 했다. 이건 거래처예요. 프로젝트 때문에 만난 거예요. 경민이 말을 끊었다. 호텔, 4시간 넘게. 어떤 거래처가 그 정도가 필요해? 지호가 버럭 소리쳤다. 오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경민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지호가 소리쳤다. 오빠가 라면만 먹고 차도 팔고 남들한테 비웃음 당하는 꼴 내가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오빠가 스스로 망친 거지 내가 아니야. 경민은 지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다. 그래서 너는 나랑 있는 게 아니라 차랑 집 때문에 있었던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뭐? 나도 여자야. 나도 행복할 권리 있어. 경민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 내 행복 찾아가. 경민은 집을 나왔다. 그리고 한밤중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직 내 전화 받아줄 거야? 나는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경민은 말했다. 모르겠어, 엄마. 정말 모르겠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돈은 남았니? 없어. 집은? 서류가 없어. 차는? 팔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너희 둘 다 엄마 돈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다 잃었으니 공평한 거다. 경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해, 엄마만 반복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 다음 날 지호가 짐을 싸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알 뿐이다. 한때 내 아들이 집까지 버리게 만든 그 여자는 이제 내 아들의 인생에서 비눗방울처럼 산산이 사라졌다. 아파트가 은행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소식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내게 전해졌다. 나는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예전에 계좌 서류를 처리했던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숙 씨,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경민 씨 명의의 아파트가 압류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출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법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빨랫줄 위로 내리쬐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평온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몇 년간 돈을 달라, 대출해달라, 서류에 서명해달라, 후원해달라는 전화들 때문에 빼앗겼던 평온함이었다. 이제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잠가버렸으니까. 그날 오후 경민이 찾아왔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옷차림. 그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한 뭉치의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아파트가 은행에 압류됐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나는 서류를 받아 대충 훑어보았다. 빚은 3억이 넘었고 이자까지 있었다. 대출할 때 그는 허위 소득을 신고해서 승인을 받았었다.
나는 물었다. 왜 장모님한테 안 부탁했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가 예전에 말했지. 나는 구해주지 않아. 너희가 내 돈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 돈이 없을 때도 살아남아야 해. 경미는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잠시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나는 뒷마당의 작은 오두막을 가리켰다. 저기서. 밥은 내가 알아서 해. 이제 아무도 너한테 밥 안 해준다. 그날 밤 그는 그곳으로 짐을 옮겼다. 낡은 배낭과 헌신발 한 켤레 외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창문에서 내다보았다. 수억짜리 차를 몰고 양복을 입고 회의에 다니던 내 아들이 마른 지프로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고요함이 차오를 뿐이었다. 마치 밀물이 빠져나간 모래사장처럼. 다음 날 예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경민의 장모가 다시 아파트에 왔지만 경비원이 막아섰다. 그 여자는 고함을 지르며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했지만 은행이 이미 봉인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편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말했는데도 안 들었지. 동네 통장인 친구가 그 여자가 아파트 문 앞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와 맨발로 계속 욕을 퍼붓는 영상을 보내줬다. 고급이란 게 뭔가, 그 안에 인간의 품격이 조금도 없다면? 그 여자는 예전에 내 앞에서 가슴을 펴고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아. 우리 집은 우리가 직접 샀어요. 이제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동정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다. 영상 지워. 불쌍하다. 그날 밤 경민이 본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아파트의 낡은 등기권리증을 안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방법이 없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잃는 게 뭔지 알겠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돌아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단단해졌다. 피가 아무리 흘러도 언젠간 마른다. 이제 남은 건 진실뿐 산들바람이 스며든다. 다음 날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봉인되고 공매 대상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보증을 섰던 인력 때문에 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책임 거부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깔끔하게 돌려주었다. 그들은 내 등에 꿈을 세웠다. 이제 꿈이 사라졌으니 나는 더 이상 짊어질 게 없다. 이 일은 내가 이긴 게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진 것이다. 나는 따뜻한 물 한 잔과 마당의 새소리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경민은 여전히 뒤뜰 오두막에 머물며 하루 세 끼를 스스로 해결하고 밤에는 윙윙거리는 선풍기와 함께 잤다. 그는 불평도 부탁도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나는 그가 땅을 파고 잡초를 뽑고 식물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조용했다. 일주일 후 그는 마당에 서서 한 뭉치의 서류를 안고 있었다. 엄마, 저랑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짐꾼 일자리를 몇 군데 알아봤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빚이 있다는 기록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는 힐끗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할게요.
물을 길어오든 설거지를 하든 잡초를 뽑든 더 이상 버려진 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간절함이 아닌 결심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나와 그의 앞에 놓았다. 도시에 내 친구가 있는데 부촌의 대저택정원에 잔디깎기랑 정원 손질하는 일을 해. 내가 예전에 그 여자 도와줬으니 지금 너를 부탁해 볼게. 경민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덧붙였다. 1년 쉬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 매일 사진 찍어서 출근 인증해.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교회 부촌에서 잔디깎기 보조를 구하고 있었다. 파산한 남자애 하나 데리고 일해도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일만 잘하면 과거는 상관없어. 근데 게으르면 바로 내쫓는다. 다음 날 아침, 경민은 짐을 싸서 일하러 나갔다. 5년 전 내가 사줬던 구두를 신고 이제야 제대로 신게 되었다. 3일 후 그는 사진을 보냈다. 잔디깎기 가위를 들고 온몸이 땀에 젖은 모습이었다. 메시지에는 3일째, 아직 쉬지 않았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밥을 2배로 챙겨두었다. 2주 후 숙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 웃으며 말했다. 잘해. 말도 적고 성실해. 근데 손이 약해서 큰 나무는 2번에 옮겨야 하더라. 나는 대답했다. 내버려 둬. 천천히 손에 굳은 살이 생길 거야. 1달, 2달이 지나도 경민은 꾸준히 일했다. 사진도 보내고 보고서도 보냈다. 불평은 없었다. 3개월 후 숙자가 내게 짧은 영상을 보내왔다. 경민이 큰 저택벽 밑에서 이끼를 긁어내고 있었다. 집주인이 물병을 건네자 경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영상을 보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경민이 고향집에 들렀다. 책상 위에 망고 한 봉지를 올려놓았다. 목포에 들렀다가 싸길래 샀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깡마르고 까맣게 탔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그는 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직도 저한테 화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냄비 뚜껑을 열고 경민에게 부추국 한 그릇을 더 떠주었다. 그 식사에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봉합하는 시작이었다. 그 해 장마는 일찍 왔다. 초여름 한낮에 비가 쏟아졌다. 나는 처마 밑에서 바구니를 엮고 있었는데 슬리퍼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달려왔다. 경민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옷은 흐트러져 있고 손에는 방수포를 들고 있었다. 엄마, 며칠만 머물게 해주세요. 숙자네 집이 새서 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뒤편 움막을 가리켰다. 가서 정리해. 내가 막 끓인 죽이 있으니 먹고 싶으면 알아서 떠먹어. 그날 밤 빗방울이 지붕 위를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경민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움막 문 앞에 갔다. 노크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잔을 문턱에 두고 돌아섰다.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움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쉰 경민이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힘내. 아프면 누가 일해서 내 돈을 벌어주겠냐? 이틀 뒤, 경미는 약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내게 푸른 채소 한 다발도 사왔다. 나는 그 채소를 보며 예전에 경민이 지호를 위해 아침밥을 사야 한다며 내게 돈을 달라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땐 회사에서 단정하게 입으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했었다. 이제는 손에 채소를 들고 왔다. 소박하지만 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막 그친 뒤 경민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분명했다. 아니요, 더는 빌리지 않아요, 아저씨. 이제 알겠어요. 돈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더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안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에 손이 멈췄다. 처음으로 내 아들이 손쉬운 대출을 거절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경미는 예전처럼 뭐든 빠르고 편하게만 하려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날 밤, 경미는 마당에 앉아 낡은 가위를 들고 이가 빠진 삽손잡이를 다듬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물었다. 예전에 내가 용서할 거라 생각한 적 있냐? 경미는 발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시 생각해봐라. 내 엄마가 누군지 알아? 내가 무릎 꿇어도 내가 학교 다니라고 엄마가 밥 대신하면 먹은 것 한 번 값도 못해. 경미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나는 예전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내주려고 마지막 남은 귀걸이를 팔았던 일. 나는 교실 밖에서 내가 지호랑 웃는 걸 보며 기뻤지만 마음 한편으론 슬펐지. 이제 곧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걸 알았거든. 경미는 놀라며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한 가지 일이고 내 피까지 다 빼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또 다른 일이야. 너희는 잘못한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한 거야. 경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아요, 엄마. 매일 그 일을 생각해요. 가슴에 바늘이 콕 박힌 것처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냥 그 바늘을 두어라. 빼지 마라. 평생 기억하게. 다음 날 아침, 경미는 시장에 나가 할머니의 짐을 집까지 들어다 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마음에 새겼다. 공로처럼 기록했다. 저녁에 나는 경민에게 비닐봉지를 건넸다. 안에는 새 회색 긴팔 셔츠가 들어 있었다. 내일 일하러 가서 사장님 뵐 때 이거 입어. 더는 헌 옷 입지 마라. 불쌍해 보인다. 경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았다. 하지만 눈이 빨개졌다. 나는 등을 돌렸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나 역시 감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이제 처음부터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셔츠를 건넨 지 한 달 뒤 숙자가 이른 아침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정수가 이 소식 알아야 해. 경민이 저택 주인에게 칭찬받았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보조로 남기고 싶다더라. 월급도 올랐대.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경미는 고향에 돌아와 빵봉지와 노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왔다. 엄마, 드릴게요. 나는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예쁜 꽃도 비싼 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 송이 한 송이 노란 국화는 마치 내 아이의 손가락처럼 처음으로 내밀어주는 손 같았다. 더는 움켜쥐지 않고
나는 그 꽃을 오래된 도자기 병에 꽂아 그의 아버지 제단 위에 올려두었다. 경미는 옆에 서서 향을 피웠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것은 오직 엄마의 뒷모습뿐이었다. 경미는 자신이 일하는 집주인이 저택단지에 정원 관리 서비스를 열고 싶어 하고 경민이 6개월 동안 성실히 일하면 공동 창립자 명의로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저희가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고 허가증도 신청해야 해요. 엄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류는 내가 잘 알지. 하지만 그냥 해주진 않는다. 내가 읽고,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이해해야 한다. 경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말했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각 항목을 설명해 주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법부터 새 은행 계좌 개설까지 이번에는 모든 것이 경민 이름으로 보증인 없이 진행되었다. 내 돈으로 살아야 고개를 들 수 있다. 나는 한 푼도 더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가르쳐 주겠다. 경민은 받아들였다. 불평 한마디 없이. 일주일 뒤 경민은 내게 첫 번째 서류를 가져왔다. 나는 읽어보고 내 군대를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설명은 하지 않았다. 직접 찾아봐. 경민은 다시 작성했다. 이번에는 맞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해도 된다. 저녁에 경민은 숙자와 다른 일꾼들에게 전화를 걸어 첫 소그룹 결성을 논의했다. 나는 부엌에 앉아 경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더 이상 더듬지 않았다. 마치 처음으로 자기 두 발로 서는 사람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장에 갔다가 시장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경민이 이제 달라졌어.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꼭 엄마를 찾아가. 옆집 할머니 약도 사다 주고. 정말 뉘우쳤나 봐. 나는 끼어들지 않았지만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세상 일이란 정말 이상하다. 예전에는 내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 아들을 칭찬한다. 그날 저녁 경민은 시외버스표 2장을 들고 와서 말했다. 엄마, 나랑 창원 한번 같이 가줄래요? 내가 일하는 곳을 엄마가 직접 봤으면 해요. 나는 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나는 저택단지에 들어섰다. 예전엔 오직 지호 같은 사람들만 꿈꾸던 곳이었다. 내가 처음 본 정원은 경민이 직접 잔디를 깎고 나무를 다듬고 꽃을 심은 곳이었다. 집주인이 나와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경민이는 정말 부지런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햇볕 아래 무릎 꿇고 돌에 낀 이끼를 긁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더 이상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걸 느꼈다. 이미 다 갚았다. 땀으로, 빈손으로도 불평하지 않은 나날들로, 그리고 마음에 남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시간으로. 그 여행 이후로 나는 경민이의 일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얼마를 버는지, 필요할 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일 뿐, 동반자도,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도 아니었다. 어느 달 초 아침, 그 아이가 본가 문을 두드렸다. 손에 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 받아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500만 원이었다. 나는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설명했다. 아직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엄마께 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나는 봉투를 다시 아이에게 밀어주었다. 난 돈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다. 아이는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지 않았다. 봉투를 열어 100만 원만 남기고 말했다.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엄마가 식용유랑 간장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됐다. 큰일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시간이었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네 경민이 이제 잘 나간다며? 큰 정원들도 맡았대.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누군가 내 아이에 대해 물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였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쌀을 씻고 있는데 경민이 처마 밑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중에 신뢰를 회복하면 옛집 다시 열어도 될까요? 살려고가 아니라 엄마가 차를 팔 수 있도록요. 나는 멈칫했다. 내가 차를 판다고? 아이가 웃었다.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준 차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맛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 집은 제가 살 자격은 없지만 엄마는 그 한가운데 앉을 자격이 있잖아요. 나는 웃었다. 생각은 좋은데 너희가 더 이상 누구와도 엮이지 않는다면 나도 동의할게.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없어요. 지우도 이제 연락 안 해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년 전 나는 언젠가 며느리가 돌아와 사과하고 함께 모든 걸 다시 이어가길 바란 적이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나는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아픔을 알기만 바랄 뿐이다. 몇 주 후, 경민은 정식으로 원예팀에 이름을 올렸다. 남의 돈만 쓰던 세월 끝에 처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를 들고 와서 마치 점수 잘 받은 아이처럼 자랑했다. 나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한 장 사인했으면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처마 밑에 앉아 멀리서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아이를 바라봤다. 비에 젖은 우비, 하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나는 보았다. 15살 때 3,000원을 달라며 빵을 사 먹던 내 아이가 마침내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는 내게 약을 발라주었다. 천천히, 어릴 적처럼. 나는 물었다. 나중에 다시 장가가도 엄마는 상관없다. 근데 잘 골라라. 알았지? 아이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난 새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 바래요. 그래야 내가 밥값이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등을 뉘을 수 있었다. 내 아들은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었고 나는 드디어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연말 어느 아침 경민이 컬러로 인쇄된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한번 봐요. 나는 펼쳐보았다. 첫 장에는 그린가든 프로젝트 고급주택단지 조경관리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항목 하나하나를 읽었다. 업무 분장표, 채용계획, 자재계약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나는 슬쩍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내가 잔디만 깎는 줄 알았는데 아이는 웃었다. 이제 혼자 깎지 않아요. 6명이 두 팀으로 나눠서 일해요. 새 투자자가 단지 내 메인 도로 전체를 맡기고 싶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계는 제대로 하고 있냐? 아이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 엑셀로 인쇄한 지출, 수입, 이익, 예비비 항목까지 하나하나 보여줬다. 1,000원 단위까지 명확했다. 나는 넘겨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경민은 자리에 앉아 내게 물을 따라주었다. 신뢰를 되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엄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로 은퇴하는 날, 그 단지에서 엄마가 우리가 심은 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었다. 아직 빚 있어? 아이가 대답했다. 예전 이자 조금 남았는데 조금씩 갚고 있어요. 하루도 미루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가 나를 군 근처 야시장에 데려갔다. 몇 년 늦은 생일 선물로 새 슬리퍼 한 켤레와 소박한 한복 한 벌을 사주었다. 엄마, 예전에 한 번도 한복을 입어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웃었다. 어릴 땐 국수 팔러 다니느라 티셔츠만 입었고 나이 들어서는 촌스러운 옷만 입었지. 한복은 입을 일이 없더라. 아이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엄마를 위해 입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옷을 바라보았다. 올리브색, 단순한 깃, 화려하지도 않고 멋도 부리지 않았다. 꼭 나 같았다. 다음 날 나는 그 옷을 입어보았다. 아이가 나를 오래된 야자수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었다. 내가 한복을 입고 찍힌 첫 사진이었다. 내 눈물을 다 쏟게 했던 그 아이가 찍어준 사진. 아이가 말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진짜로. 나는 그저 웃었다. 일주일 뒤 나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갔다. 모두들 놀라서 물었다. 정숙 씨, 오늘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무슨 날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입으라고 해서요. 내가 옛날처럼만 살까 봐 걱정한대요. 모두가 크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마음속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그날 오후 경민이 와서 내게 서류철 하나를 맡아달라고 했다. 개인 조경 작업장 임대 계약서였다. 다른 사람한테는 못 맡겨요. 엄마만 믿어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았다. 처음으로 내 아이가 내게 뭔가를 맡겼다. 서명이나 보증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날 밤 나는 녹두죽을 끓여서 직접 초막까지 가져다 주었다. 먹어라. 내 어릴 적처럼 엄마가 끓였다. 아이는 한 숟갈 떠먹으며 크게 웃었다. 여전히 엄마가 해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 한때는 돈만이 남의 존경을 받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풀을 가꾸고 자신의 발로 한 걸음씩 내딛는다. 나는 그 아이가 큰 성공을 거두길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 아이가 곧게 서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음력 12월 초, 날씨가 쌀쌀해졌다. 나는 쌀국수 전병을 말리며 앉아 있었는데 경민이가 향초 다발을 안고 눈에 근심을 가득 담은 채 집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 산소에 다녀오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길 기억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구비구비 다 기억해요. 그날 오후 우리 모자는 옛마을 공동묘지로 향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가는 길이었다. 가는 길에 경민이가 말했다. 어릴 땐 공부만 잘하면, 졸업만 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바뀐다는 건 엄마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앞만 바라보았다. 내가 엄마를 바꾼 게 아니라 엄마를 두고 떠난 거지. 아빠 산소는 줄 맨 끝에 있었다. 풀은 무성하게 자라고 이끼가 비석을 감싸고 있었다. 경민이는 무릎을 꿇고 스스로 풀을 하나하나 뽑았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나는 수건으로 그 땀을 닦아주었다. 어릴 때 들판에서 뛰놀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경민이는 향을 피우고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게 나를 키웠는데 그런데도 나는 말을 끊었다. 더 말하지 마라. 내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 없어. 그저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으면 돼. 경민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이 차갑지도 떨리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시장에 들러 메기와 쓴바귀를 샀다. 저녁에는 신김치찌개를 끓여 나를 초대했다. 어릴 때 엄마가 추울 때마다 이 음식을 해줬잖아요. 이제는 내가 엄마께 해드릴게요. 나는 맛을 보았다. 아직은 미숙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괜찮네, 먹을 만하다. 그는 칭찬받은 아이처럼 웃었다. 나는 물었다.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는 머뭇거렸다. 옛 집을 정리할까 해요. 아직 수리할 돈은 부족하지만 비워두면 엄마도 마음 아프시잖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집을 어떻게 쓸 생각이니?